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기출풀이 문제 2018년도 3회 기출문제 이제 11번, 11번부터 20번까지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셨어요? 지난번, 우리 기출문제 풀었을 때 여러분 그 난이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수험서 내용보다 조금 더 디테일했던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에는 내가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이 봐야겠구나 하는 것들 아마 여러분 또 생각하셨고 인지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기출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유형과 내용 그리고 응용력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내가 채워나간다 생각하시면서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기출풀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어떤 유형이 어떤 식으로 나오고 어떠한 부분을 조금 변형해서 어떤 부분을 중점으로 해서 문제가 나오는지 조금 이렇게 집중하시고 좀 이해하시면서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11번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이제 박스가 나오면 먼저 한번 딱 보게 돼요. 망상장애, 조현 양상장애, 긴장증. 무슨 얘기지? 자, 문제를 이제 보시게 되겠습니다. 조현병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병적 장애에 속하는 이 장애의 하위 유형을 찾으라는 얘기인 거구나. 와, 그러면 우리는 그냥 하나의 타이틀만 이런 범주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래에 있는 하위 유형도 우리가 다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또 이런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그 조현병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병적 장애에 속하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금 확인하고 문제를 풀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아마 이 부분 외우셨고 또 계속적으로 문제를 풀면서 아마 다 갖고 계시는 그런 이름들이고 내용들일 텐데 그럼에도 한 번 더 좀 정리한다 생각하고서 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 범주에 있는 하위 유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생각난 대로 한번 쭉쭉 얘기해 주세요. 같이 입으로 하셔야지 우리 함께 소통하는 것 같고 나도 좀 공부가 되고 더 빨리 또 이해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함께 입으로 말씀하시면서 같이 해볼게요. 자, 아무래도 조현병 스펙트럼의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조현병이겠죠? 조현병. 그리고 이거 다음으로 심각한 장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조현 정동장애. 조현 정동장애. 그리고 조현 양상장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조현 단기 정신병적, 제가 이렇게 연음이 어렵다라는 거 여러분 익히 알고 계시죠? 단기 정신병적 장애, 그리고 조현형 성격장애. 성격장애에도 포함되지만 스펙트럼 장애도 포함된다. 조현형 성격장애. 그리고 망상장애가 있다. 자, 여러분 한 번 더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중에서 있는 것이 어떤 게 있을까요? 망상장애 있고요. 조현 양상장애 있고요. 답 그럼 나오겠죠? 네, 기억, 니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12번 문제 보실게요. 자, DSM-5에서 특정 학습 장애의 감별 진단과 거리가 먼 것은, 자, 특별 학습 장애의 진단과 거리가 먼 것. 특정 학습 장애가 어떤 걸까요? 정상적인 지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학습에 부진을 보이는 그러한 모습을 가진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장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정상적인 지능을 가졌다. 정상적 지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학습 부진의 모습을 보이는 그런 장애다. 근데 이것을 감별하는 진단과 거리가 먼 것은 자, 특정 학습 장애의 진단에 포함된 그것과 관련이 없는 것을 조금 그것을 우리가 그 특징들을 그 문제들을 체크하는 데 있어서 관련이 없는 것을 찾으면 되겠어요. 자, 신경학적 감각장애로 인한 학습 문제인 건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이 또 필요할 것 같아요. 지적장애, 지능에 문제가 있는지 봐야 되는 것, 신경인지장애, 이것도 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우울장애, 이거는 감정과 이런 것과 상관이 없죠? 학습과. 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좀 이거는 너무나 확연하게 조금 차이가 있어서 좀 쉽게 찾으실 수 있으셨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중 조증 증상일 경우. 조증에 대해서 얘기하는구나. 가장 높은 경우 조증 가능성을 나타내는 그러한 상황을 찾아라 이 얘기인 것 같아요. 자, 그럴 때에 먼저 조증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조증은 말 그대로 우리 막 너무 들떠 있는 사람 보면 우리가 야, 너 조증이냐? 막 이렇게 얘기할 때 있잖아요. 굉장히 기분이 떠 있는 거죠. 근데 그 떠 있는 것이 두 가지의 그 양상을 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육회성 조증과 불쾌성 조증이 있는데 어디다 쓰면 여러분 잘 보이실까요? 여기다 쓸게요. 우선은 조증 자체가 굉장히 고양된 과민한 기분. 고양된 과민한 기분, 뜬 상태. 자, 육회성 조증. 육회성 조증 같은 경우는 뭔가 굉장히 그냥 하하하하 하는 그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힘과 의욕이 넘쳐납니다. 힘과 의욕이 넘칩니다. 그래서 막 과소비를 하게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불쾌성 조증. 아무래도 육회성이랑 반대가 되겠죠? 뭔가 계속 예민해 있고 과민해 있어서 조금 짜증과 화가 많이 나는, 그래서 다툼이 많이 나는, 이거하고 반대인, 뭐죠? 과민, 짜증. 과민. 그래서 싸움이 많이 일어난다. 이러한 부분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예를 가지고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조증, 로또가 당첨될 것 같아서 오늘 자동차를 카드로 결제했고 내일은 집을 계약할 예정이다. 왜냐면 나는 로또가 당첨될 거니까 왠지 기분이 그래. 느낌 좋아. 그래서 지를 거야. 앞에서 말했던 육회성 조증하고 그 고양된 기분, 의욕 넘침, 뭐 이런 모습이 좀 보이죠? 네. 지난 1년 동안 사람들과 부딪히는 것이 싫어서 낮에는 집에 있다가 밤에만 돌아다녔다. 이거는 왠지 굉장히 좀 이렇게 소극적이고 무력한 그런 모습이 들죠? 이거는 그래서 아닙니다. 지능이 상위 0.01%에 속한다는 심리검사 결과를 받고 멘사에 등록을 신청했다. 이거는 분명한 원인과 타당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연인이 다른 사람과 결혼한 것이 화가 나서 방송국을 폭파하겠다고 위협하는 전화를 했다. 물론 이 행동은 과하고 과격하지만 사실 그럴 만한 인과관계가 있죠. 그래서 이것도 조증과는 상관이 없겠다.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4번 우리 섭식장애에 대한 그런 내용이네요.
섭식장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오는 문제들을 보면 사실 섭식장애와 그 이외의 다른 장애들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지 분리하고 선택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문제, 굉장히 광범위한 내용은 이런 것을 알아야 되고 그렇게 요구하는 문제라서 사실 조금 여러분한테 좀 많은 지식, 분명하고 명확하고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느냐를 체크하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여러분 아셔야 되는 이유가 이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자, 섭식장애. 우선은 섭식장애는 식사 행동과 체중 변화, 신체 변화에 관련돼서 굉장히 이상적인 모습을 보이는 장애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식사 행동. 식사 행동 문제를 보이고, 그리고 체중, 몸무게, 체형, 외모, 지나친, 그리고 또 뭐죠? 이상을 보이는 이상적 태도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섭식장애엔 어떤 것들이 있나요? DSM-5에서 보면은 급식 및 섭식장애로 범주가 돼 있죠. 어디다 쓰면 여러분 잘 보일까요? 급식 및 섭식장애. 여기에서 좀 하위 유형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 신경성 거식증. 아니죠. 신경성 식욕부진. 예. 식욕부진. 이거 다른 말로 우리가 거식증이라고 해요. 음식을 거부하는 행동. 그리고 신경성 폭식증. 저 왜 이렇게 발음이 연음? 신경성 폭식증. 여러분 빨리 해보세요. 잘 되시나요? 신경성 폭식증. 신경성 폭식증. 너무 어렵다. 여러분 막 웃으시면 안 됩니다. 신경성 폭식증은 막 먹은 다음에 죄책감으로 인해서 다시 구토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우리 거식증은 아예 음식을 거부하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폭식증, 그냥 막 먹어요. 그리고 또 어떤 거 있죠? 이식증, 먹는 것이 아닌 걸 막 먹는 거고. 단추장애. 단추장애 하면 떠오르는 동물, 소. 그렇죠? 다시 역류해서 먹는 거. 자, 이러한 하위 유형들이 있어요. 자, 이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 한번 이제 섭식장애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봅시다. 자, 신체 기능의 저하를 가져와서 죽음에까지 이를 수 있다. 어떤 건가요? 네, 신경성 식욕부진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말은 외형을 선호하는 사회문화적 분위기와 관련돼 있다.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무 뚱뚱해, 나는 계속 살을 빼야 돼, 이렇게 내 체형과 체중의 문제를 갖고 오는 부분이 이런 거죠. 대개 20대 중반에서 처음 발병된다. 맞나요? 20대 아니죠? 일찍이 10대 후반에 처음 발생하게 된다.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을 지금 여기에서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숫자를 나오면 여러분 긴장하고 그리고 꼭 외우려고 하세요 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그런 변화들을 가지고서 하기 때문에 좀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게 이런 부분입니다. 자, 외모가 중시되는 직업군에서 아무래도 발병률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모델을 한 예로 들기도 했죠. 그래서 너무나 과하게 체중을 빼서 이제 정말 사망까지 이르렀던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외모가 중시되는 직업군에서 아무래도 굉장히 발병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15분 문제, 15번. 자, 강한 공포. 이거는 뭔가 이게 뭐냐 하는 거를 묻는 것 같아요. 이것도
여기에 보면 이제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각 장애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또 맞출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어떤 장애를 이야기하는지 한번 볼까요? 강한 공포, 핵심적인 거 한번 체크할게요. 곧 죽지 않을까 하는 불안, 심계항진, 호흡곤란, 감각 이상 등과 같은 문제들이 순식간에 시작돼서 10여 분 내에 절정에 달하는 증상. 사실 여기까지만 읽어도 여러분 어떤 거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건가요? 네, 공황장애에 대한 얘기죠. 네, 자, 공황장애는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그런 공포들, 뭐 심장이 막 뛰는 심계항진, 그래서 내가 심장마비가 걸려서 죽을 것 같은 두려움, 질식, 호흡곤란으로 해서 내가 죽을 거야, 질식할 거야 라는 그런 두려움, 감각 이상, 뭐 이렇게 마비되는 그런 모습들, 내가 죽지 않을까, 강한 공포감, 그리고 갑자기 이게 어디선가 생겨나서 내가 언제 또 이런 공황 발작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것이 이제 공황장애. 요거 이제 이렇게 연결 지어서 꼭 이렇게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각 증상들은 또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 좀 한번 또 요점 정리해서 넘어가야겠죠. 신체 증상 장애의 경우에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는 질환. 자, 말 그대로 신체 증상 장애는 그 정신적인,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는 장애. 자, 질병 불안 장애는 어떤 것이 있나요? 말 그대로 질병에 대한 불안인데 내가 어떠한 질병에 걸렸어. 질병에 걸렸다고 인식하는 불안입니다. 내가 질병에 걸렸다는 인식, 인한 불안. 그래서 이 장애의 사람들은 굉장히 병원 쇼핑 하게 된다고 했죠. 자, 그리고 범불안장애. 우리 앞에서도 우리 문제에서 풀었죠. 범불안장애. 자, 특별한 원인이 없이 세상 모든 것에 불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말 그대로 모든. 불안을 느낌. 특정한 어떤 원인이 없다는 것이 또 중요하죠. 자,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자, 16번 문제는요. 우울 유발적 귀인 방식이 아닌 것은. 사실 되게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우울을 유발하는 그 귀인 방식이 아닌 것을 찾는 건데 사실 이것도 여러분 좀 생소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시는 분도 있긴 하겠지만. 자, 우울한 사람들이 실패를 경험함에 있어서 귀인하는 그러한 지나치게 그것에 몰두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들은 실패 경험에 대해서 어떻게 귀인하냐면 내부적, 안정적, 전반적, 내부적, 안정적, 전환적, 전반적 귀인을 하는 모습을 보고 성공 경험에 대해서는 우울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외부, 여기와 반대로 외부적 불안정, 그리고 어떻게 되겠어요? 특정적 귀인을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데 굉장히 실패에 대해서는
그리고 내가 문제야. 그리고 이건 계속될 거야. 그리고 내 삶의 전반은 다 이렇게 될 거야. 라는 사고를 갖게 되고, 내가 성공한 거에 있어서는 그래, 다른 거에 의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아니라 주변의 것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굉장히 뭐 이건 우연히 한 번이겠지라고 해서 굉장히 불안정적인 모습. 그리고 전반적인 것이 아니라 특정 내가 요거에서만 그렇겠지. 뭐 이렇게 약간 뭔가 삶에 있어서 불안정적인, 성공에 대해서는 인색하고 실패에 대해서는 굉장히 확신하는 그러한 모습이 지속되니까 그 우울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패턴을 보이는 것이 이러한 귀인인데요. 이걸 볼 때 실패 경험에 대한 귀인을 찾는다면 내부적, 네, 맞죠? 안정적, 맞죠? 그리고 전반적, 맞죠? 실패 경험에 대한 특징적인 성공 경험에 대한 거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또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되는 거죠. 17번 문제입니다. DSM-5의 진단 분류에 따른 성격 장애 중에 기이하고, 이거 중요한 단어겠죠? 괴팍한 행동 특성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이래요. 갑자기 막 들었다가 놨어요. 자, 괴팍하고 기이한 행동의 특성을 보이는 게 어떠한 유형인가요? 성격 장애 중에서 A, B, C 중에. 맞아요. A군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A군 유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과 거리가 먼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닌 거죠. A군 유형이 아닌 걸 찾으라는 하는 건데, A군 유형은 뭐가 있나요? 네, 말씀해 주세요. 편집성, 그리고 조현성, 또 마지막 조현형. 맞습니다. 자, 이거 아닌 거 찾으면 되겠죠, 그러면? 굉장히 쉽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또 문제이기도 해요. 제가 늘 성격장애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부분들이 이렇게 또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네, 편집, 조현, 성, 조현형. 자, 답은 4번, 회피성. 자, 회피성은 어디 유형인가요? A, B, C 중에. 맞습니다. C군이 되겠죠. 우리 A군, C군 그러니까 무슨, 자꾸 무슨 사람을 말하는 것 같은데. 자, 안 웃겼죠? 자, C군에 대해서, 그 아래 하위 유형을 좀 보게 된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맞아요. 의존, 의존성, 또 회피성, 또 강박성. 맞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외워야 되고 이해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런 거예요. 하나만 잘 외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걸 믹스해서 정말 아나 모르나 계속 확인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들을 정말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되는 겁니다. 자, 18번 문제. 정신장애와 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정신장애? 정신장애와 그에 관한 설명. 그러면 정신장애와 그것에 대한 내용들을 잘 연결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자, 옳지 않은 것이에요. 자, 신경성 폭식증. 이것에 대한 내용은 체중 증가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다. 맞죠? 자, ADHD. 치료에 주로 사용되는 약물은 중추신경 자극제이다. 어때요? 맞는 것 같죠? 학습장애는 어떤 것이냐? 지능 수준에 관계없이 학업 성적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요거 조금 약간 뭔가 신경에 거슬리죠. 지능 수준에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지능을 갖고 있음에도요. 정상적 지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래서 정확하게 여러분 그 내용들, 그 문장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도 좀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뚜레짱에 여러 가지 운동 틱과 한 가지 오어 또는 음성 틱이
일정 기간 동안에 나타나는 것이다. 네, 맞죠? 투례장애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것도 약간 변형돼서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18번 답은 3번. 자, 19번 문제 가겠습니다. 19번 문제는 자, 또 성격장애 또 나왔어요. 이렇게 여러분 많이 나오고 중요합니다. 자, 성격장애에 관한 이론과 그 설명을 잘못 연결한 것. 자, 성격장애와 이론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자기애성 성격장애. 자기애성 성격장애는 어떤 건가요?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칭송받기를 원하고 비판에 되게 민감하고 오만하고 거만하다는 그런 평가를 좀 많이 받는 그런 나르시즘적인 그러한 성격장애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상관계 이론. 자, 부모가 학대한 경우 위험성이 높다. 대상관계 자체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의 애착을 이야기하는데 학대 경험일 경우에는 학대 받았을 경우에는 이럴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네, 이게 맞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정신역동 이론입니다. 자, 타인이 자신에게 매우 도움이 된다고 믿을 때, 타인이 자신한테 매우 도움이 된다고 믿을 때에 자기애성 성격장애가 생긴다. 전 이렇게 설명 안 했거든요. 예, 그게 아니라 무의식의 중요한 사람으로부터 굉장히 그 상호작용에 있어서 지나친 관심, 지나친 칭송, 그리고 과잉, 보호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에 이제 성격장애가 생긴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다. 인지행동이론. 아동기에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대우받은 사람들에게 발생한다. 여기 비슷하게 굉장히 좀 많은 칭송, 많은 칭찬을 받은 사람들한테 생길 수 있다. 사회문화적 이론. 경쟁이 주장되는 서구 사회에서 나타날 소지가 크다. 경쟁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자기 우월성을 더 추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화가 되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애성 성격장애로 갈 수 있다. 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2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이상행동 및 정신장애의 판별 기준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판별 기준. 우리가 이 이상행동, 정신장애를 판별할 때 어떤 걸 가지고 우리가 기준을 삼냐, 그걸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냐, 판단 기준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적응적 기능의 저하 및 손상. 잘 적응하냐, 못하느냐, 기능을 하지 못하느냐, 하느냐.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판별 기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주관적 불편감과 개인의 고통. 네,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가족의 불편감과 고통, 뭐 이것도 필요하겠지만 사실 진단 기준에 크게 들어가지 않고요. 통계적 기준의 일탈, 노멀을 벗어난 것, 앱노멀. 그래서 이상 행동이 되는 그 통계적인 기준에서 밖에 있는 것을 이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맞아요. 그리고 문화적 규범의 일탈이 하나 더 추가됩니다. 문화적 규범. 아이고. 문화적 규범 일탈.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그것을 통용하는 정도는 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그 규범을 벗어나는 것도 이제 판별 기준의 중요한 부분으로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 20문제 이제 다 풀어봤는데요. 이제 풀어보신 다음에 이제 첫 기출문제 풀어보신 소감이 어떨지 조금 궁금해요. 이제 어렵다 하실 수도 있고 할만하다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차근차근 풀어나가다 보면 여러분 감이 잡힐 거고 공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동안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